네,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는 최대 우도 추정 ML이랑 경험적 위험 최소화 ERM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들이 어떻게 모델의 파라미터를 추정하는지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 방법에는 이제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오늘 주제 중에 하나인 과적합, 영어로는 오버피팅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 과적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동전 던지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동전 던지기 게임의 확률을 예측하고 싶은 모델을 만들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동전을 3번 던졌는데 우연히 이제 3번 모두 완면이 나왔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MLE를 사용을 하면은 이제 어떻게 계산이 될 수가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그때 이제 베르누이 분포에 대한 MLE는 바로 N0 플러스 N1 분의 N1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면이 나온 횟수를 N1이라고 했을 때 얘는 바로 방금 전의 사례에서는 0 플러스 3의 3분의 3으로 계산이 돼서 100%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결과를 이제 해석을 해봤을 때 결과적으로 이 모델은 앞으로 모든 동전 던지기에서 앞면이 나올 확률을 100%로 예측을 할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동전 던지기는 대략 50대 50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이런 결과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과적합의 전형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델이 훈련 데이터 이제 이 경우에는 3번의 동전 던지기에만 너무 이제 완벽하게 맞춰져 가지고 실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과적합이라고 부르게 되겠고요. 이런 과적합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오늘 주제인 이제 정교화, 영어로는 regularization이라고 부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regularization은 일반적으로 샘플의 개수가 너무 적거나 혹은 이제 웨이트의 개수가 너무 많거나 할 때 발생을 합니다. 방금 들었던 사례에서는 샘플이 3개밖에 없기 때문에 우연에 의한 데이터 측정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샘플의 개수가 우리가 관측하고자 하는 변수에 대비해서 너무 적을 때 그때 이런 식으로 과적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교화라는 것은 훈련 데이터에 너무 과도하게 맞추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델의 복잡도에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손실함수에 더해가지고 추가적인 항을 어떤 항을 쓰게 되는데요. 얘를 이제 추가적인 항을 정교화항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이제 regularization term이라고 부르게 되겠고요. 혹은 이제 뭐 페널티 텀이나 empirical risk라고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교화가 적용된 새로운 함수는 우리가 원래 기존에 썼었던 로스 함수에서 오른쪽에 이렇게 람다 곱하기 c 세타라는 새로운 텀을 쓰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얘는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임페리컬 리스크 또는 뭐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모델이 훈련 데이터에 얼마나 잘 맞는지를 알아보는 라이클리후드를 측정하는 텀이 되겠습니다. 얘가 바로 이제 정교화 항인데요. 여기서 람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정해줘야 되는 수치가 되겠는데요. 정교화의 강도를 조절하는 파라미터가 되겠고 이 C 세타라는 것은 함수인데 세타를 입력으로 받아서 모델의 복잡도를 측정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람다를 어떻게 지정할지에 따라서 정교화의 효과가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람다가 크면은 우리가 이 세타를 최적화시킬 때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해서 최적화를 시키기 때문에 모델이 더 단순해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되겠고요. 얘가 작으면은 얘의 효과가 낮아지고 얘의 효과가 커져가지고 모델이 훈련 데이터에 더 가깝게 맞춰집니다. 그리고 람다가 0이면은 정교화가 없는 원래 목적 함수랑 같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C세타는 결국에 모델의 복잡도를 측정하는 함수가 되겠고 어떻게 이제 두냐에 따라서 모델의 복잡도를 어떻게 측정할지를 다르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주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냥 C세타를 로그 마이너스 로그의 P세타로 놓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P세타는 모델 파라미터 세타에 대한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라미터에 대한 프라이어를 써서 거기에 로그를 취한 이후에 마이너스를 붙이는 것을 우리가 모델의 복잡도 함수로서 많이 사용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규화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두 가지 목표 사이에 균형을 맞출 수가 있게 되겠고요. 훈련 데이터에 잘 맞는 모델을 찾는 것, 이거를 이제 하면서도 너무 복잡하지 않은, 즉 일반화 능력이 좋은 모델을 찾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델이 복잡하다라는 것은 쉽게 생각을 하면은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은 파라미터의 개수가 많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이제 변수의 개수가 너무 많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모델이 파라미터 개수가 너무 많거나 입력 변수의 개수가 너무 많을 때 그때 이제 모델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규화는 예를 들면은 뭐 운동선수가 훈련할 때 웨이트를 다는 거랑 비슷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웨이트를 달고 훈련하면은 처음에는 성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장기적으로는 더 이제 강한 선수가 될 수가 있는데요. 정규화도 이제 훈련 데이터에 대한 성능은 얘 때문에 좀 더 떨어질 수 있어도 결과적으로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일반적인 앞으로 일어날 데이터에 대해서는 더 좋은 모델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로그 손실 함수를 사용할 때 정규화된 목적 함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로그 손실 함수는 이제 확률 모델에서 자주 사용되는 손실 함수라고 이제 앞서 얘기를 했고요. 우리가 정규화된 이 로그 손실 함수를 살펴보면은 아래와 같이 적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 봤었던 네거티브 로그 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모델의 확률 값에다가 로그를 취하고 네거티브의 평균을 낸 것이 되겠죠. 그리고 이 두 번째 항 같은 경우에는 정규화 항이 되겠고요. 앞서 봤었던 로그 정규화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때 p 세타는 세타에 대한 사전 확률 분포 프라이어를 나타낸 것이 되겠고요. 이제 람다를 1로 설정을 하고 얘를 이제 적절히 조정을 하면은 이제 아래와 같이 변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변형을 시킨 게 람다가 1로 변했고요. 그리고 마이너스를 이제 앞으로 묶어서 이렇게 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얘를 이제 얘로 이제 바꿔서 썼죠. 여기서 이제 D라는 것은 전체 데이터셋을 나타내고요. 우리가 이제 로그에 대해서 다 더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더한 수치를 얘를 이제 얘로 바꿔서 썼다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식의 의미를 해석을 해보면은 결국에 우리가 네거티브 로그 의도에 대한 것을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겠고 얘는 이제 파라미터에 대한 네거티브 로그 사전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의 합은 결과적으로 네거티브 로그 포스테리어 확률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라이어랑 라이클리우드의 곱이 이제 포스테리어가 된다라고 베이지안 통계학 부분을 배울 때 얘기를 했었죠. 그때 우리가 두 개의 확률을 곱했을 때 그때 로그를 취하게 되면 이렇게 덧셈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은 포스테리어 확률 우리가 프라이어랑 라이클리우드를 곱한 그 포스테리어 확률에다가 로그를 취한 네거티브 로그 포스테리어 확률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베이즈 정리를 적용을 시키면은요, 우리가 이 세타 값을 최대화 시키는 얘를 최대화시키는 세타 값을 찾아서 우리가 세타 해수로 놓는 건데요. 그때 얘가 바로 그 베이즈 정리에 따라서 p 세타바 데이터가 우리가 얘는 뭐랑 비례하냐면은 프라이어인 p 세타 곱하기 라이클리우드인 p 데이터 바 세타랑 비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에다가 이제 로그를 취하고 알그맥스를 한 것은 얘에다가 이제 로그를 취한 것은 두 개의 곱이니까 얘를 이제 어떻게 바꿔서 쓸 수가 있냐면은 로그 p 세타 플러스 로그 p d바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바로 여기 안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목적 함수를 최소화하는 것은 결국에 로그 포스테리어를 최대화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우리가 최대 사후 확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최대 사후 확률은 이제 MAP라고 부르고요. Maximum of Posteriori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MAP 추정의 장점은 이제 모델의 복잡성과 데이터의 적합성, 즉 이제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써가지고 모델이 이제 너무 복잡하지 않게도 하면서 이제 적당하게 훈련 데이터를 잘 맞출수록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 분포를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모델의 복잡성에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라이클리후드를 최대화하도록 데이터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세타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동전 던지기 문제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 MAP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동전이 치우치지 않았다는 사전 지식, 그런 베타 분포 같은 것을 모델에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세 번의 동전 던지기가 모두 앞면이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모델은 이제 앞면이 나올 확률을 100%로 예측을 하지가 않고 이제 좀 더 합리적인 값, 예를 들어서 뭐 75% 정도로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제 그 베이지안 확률을 배웠을 때 잠깐 그 프라이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 이제 라플라스 정규화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잠깐 했었죠. 이제 이 다음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 방법이 바로 이런 사전 확률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프라이어를 반영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정규화랑 MAP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 좀 더 일반적인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예에 대해서 이제 적용을 해보겠는데요. 이제 먼저 베르느이 분포에 대해서 MAP를 추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변량도 이제 한번 해보겠고요. 먼저 동전 던지기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요.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왔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왔다라고 가정을 해보게 되면은 이때 ML을 사용해서 동전이 앞면이 나올 확률을 추정을 하면은 100%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 모델이 앞으로 모든 동전 던지기에서 앞면이 100%로 나올 것이라고 예측하게 되는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명백하게 이제 과적합의 문제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타에 페널티를 추가해서 극단적인 값, 예를 들어 0이나 1 같은 0%나 100% 같은 것들을 피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베타 분포를 프라이어로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P 세타는 베타 세타 바 A, B가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A랑 B는 1보다 큰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챕터 2, 3에서 봤듯이 베타 분포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는 확률 변수를 모델링하는 데 사용이 되겠고요. 이때 이제 A와 B는 분포의 형태를 결정한다라고 우리가 이전에 배웠었죠. 그때 이제 A와 B가 1보다 클 때 사전 분포 세타가 이제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은 1보다 클 때 결과적으로 이제 사전 분포 세타가 A 플러스 B 분의 A에 가까운 값을 가지도록 유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도하게 되는 프라이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로그 우도랑 로그 사전 확률, 로그 라이클리후드랑 로그 프라이어의 합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로스 함수의 이 로그 라이클리후드랑 로그 프라이어를 덧셈을 하는 것으로 이제 계산한다라고, 레귤러라이제이션이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했었죠. 그때 이 앞에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세타가 나올 로그에다가 그 n1, 그 이제 앞면이 나온 횟수를 곱하고요. 뒷면이 나온 그 확률에다가 뒷면이 나온 횟수를 곱해서 더하는 게 바로 얘가 되겠죠. 그래서 라이클리후드는 얘가 되고요. 그리고 이 베타에 대한 로그는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대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여기 뒤에 잘렸는데 이제 로그 1 세타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베타에 대한 로그 확률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고요. 두 개를 이제 다 더하면은 우리가 그 값, 이제 세타를 이제 추정했을 때 결과적으로 얘가 이제 0이 되는, 얘를 이제 세타에 대해서 미분을 했을 때 0이 되는 값을 이제 찾아서 MAP를 찾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이제 찾아보면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앞면이 나온 값, 이제 뒷면이 나온 값, 그 다음에 앞면이 나온 값, 얘로만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래 세타를 MLE로 추정을 했을 때는
n1 플러스 n0 분의 n1이었었죠. 근데 이제 이렇게 MAP로 추정을 했더니 우리가 정교화항이 들어가서 프라이어를 이제 베타 디스트리뷰션으로 놨을 때 그때 이제 파라미터인 A, B가 여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보면은 좀 흥미로운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MLE에 비해서 분자와 분모에 각각 어떤 A와 B의 값이 추가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추정치가 0이나 1에 치우치는 것을 방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전을 10번 던졌는데 앞면이 이제 8번 나왔다라고 해봅시다. 그때 MLE를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값을 계산을 할 때 얘가 이제 0.8이 나오게 되겠죠. 근데 MAP를 사용을 하고 우리가 A랑 B를 둘 다 2라고 이렇게 놨다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A랑 B를 2로 놓게 되면은 세타가 0.5 근처의 값을 가지게 약간 이제 0.5 근처의 값을 가지게 이렇게 놓는 경우가 되겠고요. 그래서 얘를 이제 A랑 B를 2로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얘는 이제 12분의 9가 되고요. 그래서 얘는 각 0.75 정도의 수치, 즉 75% 정도의 수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MAP 추정은 이렇게 데이터, 관측된 데이터가 샘플이 적고 그리고 일방적으로 딱 극단적인 우연의 경우가 나왔을 때 좀 더 보수적인 값을 나오도록 해주게 되는 그런 정교화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특별한 경우를 살펴보면은요. 앞서 했듯이 A랑 B를 2로 설정을 하게 되면은 MAP 추정은 앞에 식에서 A랑 B에 2를 넣어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특별한 이름으로 부르는데요. 바로 add one smoothing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혹은 라플라스 스무싱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것은 이제 매우 간단하지만 널리 사용되는 기법이 되겠고요. 우리가 0 빈도 문제라는 것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0 빈도 문제라는 것은 이제 훈련 데이터에서 한 번도 관찰이 안 된 사건에 대해서 0의 확률을 할당하게 되는 문제를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주사위를 10번 정도 던졌는데요. 주사위를 10번 정도 던지면 뭐 앞면이 1이 나오는 게 이제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우리가 MLE로 얘를 이제 확률을 추정하게 되면은 앞면이 1이 나오는 확률을 0으로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게 되니까요. 우리가 에드원 스무시를 사용을 해가지고 앞면이 나올 확률을 일정 부분 할당해 준다. 그래서 이제 극단적인 추정을 피할 수가 있게 해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제 철학에서 말하는 블랙스완 파라독스라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패러독스는 원래 이제 옛날에 서양에서 모든 백조는 흰색이라고 믿었었는데요. 그래서 그 맥락에서 검은 백조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에 이제 은유였습니다. 근데 실제로 검은 백조는 18세기에 발견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패러독스는 귀납의 문제를 잘 보여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귀납은 과거의 특정 관찰로부터 미래에 대한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러독스 해결책은 이제 귀납이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경험적 데이터와 그리고 프라이어 사전 지식을 결합을 해서 미래에 대해서 이제 그럴듯한 추측을 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정교화랑 MAP 추정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데이터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사전 지식, 여기서 이제 베타 분포라는 형태로 활용을 해가지고 조금 더 로버스트한 추정을 얻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다변량 가우시안에 대한 MAP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앞서 배웠던 내용을 잠깐 얘기를 해보면요. 다변량 가우시안 분포는 우리가 MLE를 썼을 때 MLE를 쓰게 되면은 그 평균을 추정하게 되면은 y 바로 추정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y 바는 데이터의 평균 벡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y 바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뮤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뮤 1부터 뮤 d까지 되겠고요. 이 d는 데이터의 차원입니다. 이게 바로 뮤 MLE 1번부터 이제 뮤 MLE d번까지이다. 이게 바로 뮤 벡터 MLE이다. 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MLE로 추정하는 게 되겠죠. 그때 이 뮤 1번은 우리가
y 데이터 모든 샘플에 대해서 1번 변수에 대한 평균이고요. 마찬가지로 뮤 d는 y의 모든 샘플에 대해서 d번 변수에 대한 평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험적 평균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공분산에 대한 MLE는 경험적 공분산 아래와 같이 결정이 됩니다. 그때 이제 SY 바는 우리가 데이터의 분산을 나타내는 행렬이 되겠고요. 그래서 SY 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시그마 i가 이제 1부터 n까지 y i 마이너스 y 바 곱하기 y i 마이너스 y 바의 트랜스포즈로 계산되는 행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d 곱하기 d 행렬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고차원에서는 MLE 방법으로 추정한 공분산 행렬이 얘가 쉽게 특이 행렬 싱귤러 매트릭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싱귤러 매트릭스, 특이 행렬이라는 것은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행렬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을 때 우리가 MLE에 대한 그 역수, 그러니까 역행렬을 구할 수가 없게 되겠고 프리시전 매트릭스도 구할 수가 없게 되겠고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에서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특이 행렬이 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데이터 차원 D가 샘플의 개수 n보다 클 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n이 d보다 작을 때, 즉 변수의 개수가 샘플의 개수보다 많을 때 이런 특이 행렬, 공분산 행렬이 특이 행렬이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사위 던지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때 변수의 개수가 6개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그 샘플이 이제 횟수, 그러니까 던진 횟수가 5번이라고 했을 때 이런 특이 행렬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이제 이미지 데이터에서 또한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미지 데이터의 차원 D는 픽셀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 곱하기 100 차원의 해상도를 가지는 흑백 이미지를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때 D는 만이 되겠습니다. 만은 이제 콤마가 여기 있네요. 예, 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D가 만일 경우 결국에는 이미지의 개수가 이미지 장수가 10,000장 이상이어야지 이 MLE가 공분산을 측정을 했을 때 특이행렬이 안 된다. 즉 역행렬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지의 해상도가 이제 100 곱하기 100, 100 곱하기 100이면 상당히 작은 이미지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컴퓨터에서 보는 이미지는 뭐 1024 곱하기 1024 뭐 이런 이미지를 보잖아요. 그런 이미지는 이제 100만 차원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를 해석할 때, 고차원의 데이터를 해석할 때 이런 특이 행렬 공분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방법으로 MAP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축소 기법이라는 것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축소라는 것은 추정치를 특정값, 보통 이제 0이나 평균으로 당기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네, 공분산 행렬에 대한 축소 추정은 일반적으로 이제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MAP로 공분산 행렬을 구한 것은 우리가 1-람다 MLE의 공분산 행렬 플러스 람다 시그마 제곱의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MAP로 구한 공분산 행렬은 우리가 MLE로 구한 공분산 행렬의 일정 가중치를 곱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에다가 일정 람다를 곱해서 그 둘의 덧셈으로 이루어진 게 바로 MAP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람다가 우리가 정해줘야 되는 수치가 되겠고요. 만약에 0으로 정한다라고 하면은 ML이랑 동일한 값을 나오게 되겠고, 그리고 람다가 1이다라고 한다면은 모든 변수가 독립이고 분산이 세타다라고 가정을 하는 게 되겠죠. 그리고 그 중간값 어디, 이제 0과 1 사이를 가진다, 0과 1 사이를 가진다라고 했을 때에는 공분산 구조랑 ML이랑 그 사이에서 절충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의 장점은 결국 람다가 0 이상일 때 MAP가 항상 역행렬을 가진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즉 이제 싱귤러를 피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한 MAP로 구한 공분산 행렬은 람다가 0 이상일 때, 즉 이제 MLE를 안 썼을 때 그때 항상 역행렬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람다랑 세타 이 값은 이제 교차 검증 같은 것을 통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이제 축소 기법 같은 것들은 차원이 높고 표본의 개수가 적을 때 이제 매우 유용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미지 데이터나 뭐 유전자 발현 데이터나 금융 데이터 이런 거에서 자주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변량 가우시안 분포에서 MAP 추정을 적용할 때 사용되는 수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축 추정은 사실은 역 위샤트 부포, 인버스 위샤트 부포라는 것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양의 정부호 행렬에 대한 확률 분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지티브 디피닛 매트릭스에 대한 확률 분포가 되겠고요. 포지티브 디피닛 매트릭스는 우리가 그것에 대한 아이겐 밸류가 모두 다 양수인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대칭 행렬에 대해서 모든 0이 아닌 n차원 벡터에 대해서 그게 이제 아이겐 밸류를 구했을 때 모든 아이겐 밸류가 0 이상일 때 우리가 얘를 양의 정보의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포지티브 디피닛 매트릭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이 포지티브 디피닛 매트릭스는 직관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행렬이 모든 방향으로 늘어나는 변환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차원에 대해서 늘어나는 변환을 하는 게 바로 이 포지티브 디피닛 매트릭스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역 위사트 분포의 매개 변수가 이제 두 가지인데요. 사전 산포 행렬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사전 표본 크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얘를 이용해서 이제 MAP 추정을 수행을 하면은 아래와 같은 추정량을 얻게 되겠고요. 그래서 얘는 뭐 사실 역 위샤트 부포가 뭔지도 모르고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니까 일단 결과만 뭐 이렇게 된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결과를 보게 되면은 앞서 말했던 대로 람다 값에 따라서 우리가 ML이랑 그리고 어떤 그냥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사이에서 절충안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얻은 MAP에 대한 공분사는 우리가 무조건 역행렬을 가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싱귤러 매트릭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수축 이 시링퀴즈를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보겠는데요. 이제 흔히 사용되는 방법은 이 사전 3포 행렬 얘를 다음과 같이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n에 대해서 n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 MLE에 대한 다이얼로그 행렬이 되겠습니다. 이 다이얼로그 함수 같은 경우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행렬의 대각 성분만 채취를 하고 나머지 성분은 다 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는 각 변수의 분산은 이제 MLE로 추정한 값을 그대로 사용을 하지만 병수 간의 공분산은 그냥 0으로 가정하는 거랑 똑같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하면은 MAP 추정치는 아래와 같이 이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i랑 j가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MLE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요. 만약에 i랑 j가 다른 경우에 대해서는 얘를 사용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i와 j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분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공분산 매트릭스에서 i가 j가 같은 경우는 대각성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분산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냥 분산을 MLE로 쓰고요. 그리고 이제 공분산은 우리가 1-람다라는 일정 수치를 곱해서 쓴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해석해 보면은 이제 대각 요소 각 변수의 분산은 그냥 MLE를 그대로 쓰고 공분산은 0을 향해 수축되는 과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개의 변수를 가진 데이터를 다루고 있다라고 했을 때 공분산 행렬은 이제 100 x 100이 되겠죠. 변수가 100개일 때 이렇게 공분산 행렬은 100 x 100이 되겠고요. 이때 대각선 상의 이 100개의 분산 수치는 그냥 각 변수의 MLE 분산 수치를 그대로 쓰고요. 나머지 9900개의 이 공분산 개수는 우리가 MLE로 추정한 것에 일정 수치를 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람다가 0에서 1 사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0 쪽으로 수축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우리가 0과 실제의 i와 j 간의 공분산 이 사이 어딘가에서 정해집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MLE로 추정한 공분산 i, j랑 이제 0 그 사이 어딘가에서 결정이 되고요.
즉 이제 0쪽으로 공분산을 당긴다, 수축시킨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변수들이 서로 독립적인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전 믿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0으로 당긴다라는 것은 0이 이제 두 개의 공분산이 없다, 즉 이제 변수들이 독립적이다라는 것을 포함을 하니까요. 그래서 예로 당기는 것은 우리가 그럴 확률을 포함을 시켜서 그런 사전 확률을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슈링키지의 효과를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50차원 공간에서 공분산 행렬을 추정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그래프가 있는데요. 각각 100개의 샘플이 있는 경우, 그리고 50개의 샘플이 있는 경우, 25개의 샘플이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0차원의 데이터에 대해서 25개의 샘플을 측정한 경우는 우리가 MLE로 추정을 공분산을 하게 되면은 싱귤러 매트릭스를 발생시키게 되겠죠. 네, 그리고 이 그래프는 이제 아이겐 밸류를 크기가 큰 순으로 나열한 것인데요. 우리가 이제 50개의 데이터 변수가 있으니까요. 50개의 변수에 대해서 아이겐 밸류는 맥시멈 50개가 존재할 수 있겠죠. 그것을 이제 절대값 수치가 큰 순으로 이제 나열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원래 이제 50까지 존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큰 아이겐 밸류를 가진 애가 0번에 위치하고요. 이제 두 번째 1번이 두 번째 아이겐 밸류를 가진 애를 위치시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MLE, MAP에 대해서 각각 한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MLE를 보면 일단 먼저 일부 고유값이 일부 아이겐 밸류가 매우 작은 쪽으로 예측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행렬의 역행렬을 계산하기 어려워진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되겠습니다. 반면 이제 MAP는 트루 값이랑 비슷하게 안정적인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실제 빨간 선이 실제 행렬의 트루 값인 검정색 선에 더 가까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 포인트가 적을수록 이제 더 적을수록 이 경우에 대해서 더 좋은 결과를 보는 것을 확실하게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런 특성 때문에 이제 수축, 슈링키지는 샘플 수가 적은 경우, 특히 이제 디멘션보다 차원보다 샘플 수가 적은 경우에 매우 유용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